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5가지 무기체계 관련 단신과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죠. 미국이 징집연령을 하향해서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무기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으로라도 이것을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묘수를 내놨습니다. 로봇 군단이 기존의 병력을 일부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당초 프랑스제 VBCI나 독일제 링스를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로 대량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M113 장갑차 지속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을 받아 M113을 대폭 개량하는데 대당 무려 800만 유로가 소요된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계속해서 전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사륜구동 장갑차 그리고 브래들리 잉여품들을 약 300여 대 가까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장갑차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VBCI는 8륜 25톤짜리 중장갑차고요. 독일의 링스는 옵션이 KF31과 41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도 30에서 50톤 정도 하는 중장갑차입니다. 자, 그런데 VBCI나 링스 장갑차 모두 단점이 있죠. 대당 가격이 1000만 유로가 넘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120억에서 150억, 많게 잡으면 200억 원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500대 정도의 장갑차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량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 M113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30mm 무인 포탑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신형 장갑차를 보강을 해서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엔진을 포함해서 파워트레인 전체도 개량을 하고요. 사통 장비나 통신 장비 같은 것들도 디지털화된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량하는 가격이 800만 유로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00억이 넘죠. 장갑차 크기를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M113이 그렇게 큰 장갑차가 아닙니다. 이 링스라든가 VBCI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최적이 작기 때문에 그 최적상의 한계로 이렇게 개량을 하더라도 성능상 제약이 분명한데 과연 이런 성능 개량에 대당 100억 원이나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에 이탈리아제 유도포탄 볼케이노를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사될 경우 크랩 자주포는 최대 70km의 사거리와 2m의 원형 공사 노차를 갖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다른 화포에도 이 볼케이노 확대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도포탄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10만 달러가 넘고요. 이 볼케이노 같은 경우에도 12만에서 15만 달러 정도의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55mm 포탄 전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랐죠. 일반 고폭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발에 원래는 400에서 600달러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3000달러까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병 사격을 할 때 한 발을 발사한다고 해서 바로 맞는 것이 아니죠. 우리 포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기준포가 한 발을 쏘고 이것의 오차를 확인한 다음에 수정 재원을 적용해서 포대나 대대가 효력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포탄 사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효력사라는 것이 포대 한 발, 대대 한 발 이렇게 했을 경우에 6발에서 18발 정도를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화력 계획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강화된 진지 하나를 제압하는데 대대 효력사 한 발 내지 2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포탄을 18발에서 36발 정도 사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탄 한 발에 300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명중률을 여러 발의 포탄으로 커버해서 표적에 대한 살상률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포탄을 한 발 사용해서 한 발 한 발 치명적인 화력을 운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포탄과 유도포탄의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포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고민이 됐었지만은 지금은 일반 포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유도포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유도포탄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스마트 포탄, 전력화, 이런 교리 수정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영국으로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2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도입 중인 24대와 별개 물량으로 12대를 도입하는 비용은 28억 파운드, 대당 한화 4,250억 원에 달하는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은 둘째치고 이것을 운용할 기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카타르가 지금 공군력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투기 숫자가 30대가 안 되는 국가였는데 라팔 36대를 발주를 했고요. F-15QA도 원래는 36대였다가 추가해서 지금은 50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24대를 발주했는데 여기에 지금 12대를 추가로 얹겠다라는 겁니다. 카타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토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공군기지라 할 수 있을 만한 기지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알 우데이드 기지는 미군과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F-15QA 50대가 배치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화되고 있는 라팔 전투기는 두칸 공군기지라는 다른 곳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F-15와 라팔만 운용해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튀르키예랑 합의해서 튀르키예 일부 전투기를 파견하고 있죠. 공군기지가 포화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전투기를 사는 거 보니까 카타르가 판단하기에도 향후 중동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스보론 엑스포르트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에 배치되고 있는 부크 M3가 신형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이용해 F-22와 F-35를 탐지,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여러 대의 부크 M3가 파괴됐다는 사실이 이 회사에는 통보가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이 부크 M3는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F-35도 그렇고 F-22도 그렇고 이 단파장 레이더에 대한 스텔스 능력에 특화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X밴드 단일 밴드를 사용하는 부크가 F-35라든가 F-22를 원거리에서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다?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크 M3의 재원도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원을 보면 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45km, 항공기에 대해서는 70km라고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km고 순항미사일, 전투기, 심지어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탄도탄 요격 능력은 쏙 빠지고 카운터 스텔스 능력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러시아제 무기,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 부크 M3 가시적으로 확인된 것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2대가 공습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이 무기체계라는 게 보도자료를 뿌려서 우리 무기가 이 정도 성능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실전에서 그냥 말없이 성능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선전이 되는데 러시아는 실전에서 능력을 보여줄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선전 자료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자국의 26형 호위함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운용 중인 프리초프 난센급 4척을 대체해 최대 5척을 도입할 예정인데 과연 노르웨이의 바람대로 2029년까지 초도함 인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스파이원 F레이더, 즉 이지스 체계죠. 이것을 탑재하고 있는 난센급 호위함 5척을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이 사고로 침몰을 했고 지금 4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 물량으로 5척의 신형 전투함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후보로는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 7,000톤급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FDI급 4,500톤짜리고요. 지금 독일이 건조하고 있는 F-126형,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26형 호위함인데 이건 8,000톤짜리입니다. 덩치는 굉장히 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전식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Sea-Ceptor라는 함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연장형인 ER 버전 기준으로도 45km밖에 사거리가 안 나옵니다. 즉 다층 방공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일단 노르웨이는 지금 당장 이 호위함 대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5년 안에 초도함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 이 26형 호위함 초도함을 착공해서 진수시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현재는 진수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공사, 인수 시험평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죠. 일단 전력화는 2027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초도함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예정대로 2027년에 전력화가 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셈이죠. 일단 노르웨이는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위해서 그 어떠한 커스텀 없이 원형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26형을 그대로 들여온다라고 하더라도 영국 사례를 적용을 했을 때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계약을 해도 2030년 이후에 초도함이 나올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이번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진수했습니다. 물론 핵심 장비는 아직 탑재가 안 된 상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의장 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출고가 됐는데요. 과연 노르웨이가 2030년 이전에 이 신형 전투함을 받을 수는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메인 뉴스입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이 병력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뭐 전체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로봇 무기 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징집 연령을 낮추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드론과 로봇 무기 대량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근접 전투와 보급 임무를 수행할 로봇들도 연이어 공개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로봇화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와 훈련 부족으로 발생한 공백을 젊은 군인들로 채우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월 9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무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방 파트너들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의 징집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젤렌스키의 이 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25세에서 18세까지 대폭 낮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한 직후 총리와 재무부, 국방부에 각 여단에 드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젤렌스키는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이 기존 예산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전투여단 로봇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이날 전투 임무용 로봇과 보급 임무용 로봇을 일선 여단에 대량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전투 임무용 로봇은 드로이드 TW 명명됐고 12.7mm 중기관총과 각종 센서를 궤도 차량에 얹은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터미스로 명명된 보급 임무용 드론 역시 실전 배치가 시작됐는데요. 이 로봇은 자율주행거와 원격 조종 방식으로 작동되고 300kg의 보급 물자를 싣고 20km 범위 내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로봇화 장비 대량 보급은 앞으로의 전투 양상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사 혁신은 돈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극심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20대, 30대까지 무자비하게 갈아 넣으면서 국가의 미래를 사실상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응해서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설리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의사결정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늦게 주고 적게 주죠. 이 장비 인수가 계속해서 지연되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합의했던 14개 전투여단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기존 여단 2개 정도를 개편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만 줘놓고 왜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느냐라고 미국이 닥달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로봇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쟁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세까지 이 징집 연령을 낮추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갉아먹는 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 무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일단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혁신을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유럽연합이 일단 47억 유로를 시작으로 해서 1월부터 매월 15억 유로씩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500억 유로의 지원 예산 중 일부고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들을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용해서 기존 전투여단을 좀 강화하는 대신에 이런 로봇들을 전투여단에 대량으로 배치하는 그런 카드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공개한 드로이드 TW라는 전투 로봇입니다. 궤도형 차량에 12.7mm 중기관총 그리고 각종 센서를 장착을 했는데 이 중기관총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지대공 미사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궤도형 전투 차량들. 우크라이나에는 평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평야지대 전투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병이 총을 들고 직접 돌격하면서 사격을 하는 것보다 이 로봇이 센서를 통해서 전장을 보면서 기존 보병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의 59경짜리 중기관 총탄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것은 터밋이라는 로봇입니다. 20km 범위 내에서 최대 300kg의 각종 군장이라든가 물자 같은 것들을 싣고 보급을 해줄 수 있는데, 포탄이 빗발치고 드론 공격이 쇄도하는 그런 전장에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차를 몰아서 탄약을 직접 보급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륜구동 차량을 개조한 그런 보급 로봇과 함께, 그 보급 로봇 같은 경우는 1.2톤까지 화물 수송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보다 좀 더 작은 제대에서 300kg 정도의 각종 탄약과 보급 물자를 전선에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로봇 무기들이 대량으로 배치가 되면 일선 보병 전투원의 소요가 좀 줄어들 거고요. 보급 부대원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로봇 무기들의 최대 장점은 상용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생산도 좀 용이하고요. 대량 배치했을 경우에 병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로봇 무기들이 대량으로 전력화가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양상도 바뀔 것이고 전투의 모습도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병력이 부족해서 드론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도 사실 남일이 아니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리도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군도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전투 임무라든가 보급 임무,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영역을 로봇이나 드론에게 넘겨주면서 병력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진지한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